지금 이 영상 시작 몇 초가 제일 무섭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낸스 길이 하나씩 막히는 분위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자산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옮기는 순서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처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막혔습니다. 새로 받는 것 자체가 차단되면서 처음 시작하려던 분들은 첫문에서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더 치명적인 건 업데이트입니다. 이미 깔려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능이 뒤처지고 로그인이나 보안 쪽에서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익숙하던 앱이 어느 날 낡은 문처럼 덜컥거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들어가졌는데 내일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곧 안전입니다. 바이낸스를 쓰는 분들은 바이낸스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흐름입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문이 좁아지기 전에 넓은 길로 빠져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아직 되니까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막히기 시작하면 속도가 붙고 그때는 새로 설치도, 업데이트도, 접속도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준비는 가능할 때 해두는 게 편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신고가 안 된 곳은 국내 기준에서 허가된 출입문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단속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여러 대처를 고민하게 됩니다. 앱을 삭제하고 VPN으로 우회 접속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예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겁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막막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어려워졌고 업데이트도 안 되니 시작 자체가 흔들립니다. 시작선이 뒤로 밀리면 기회는 남의 것이 되기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핵심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줄이 지금 상황을 갈랐습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붙었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버튼 하나로 내려봤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배경은 세금입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이미 쓰고 있는 분들은 당장 무엇이 달라지냐면 설치된 앱은 당분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혔고 앞으로 접속 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쪽으로는 출금이 먼저입니다. 가장 깔끔한 안전판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문이 잠길 때 같이 갇히지만 지갑으로 빼면 열쇠는 내 손에 남습니다. 선택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두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래소로 옮길지, 언제 다시 입금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밖으로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절반은 사라집니다. 신규로 들어오려는 분들은 앱 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문이 줄어드는 순간 늦게 깨달으면 더 비싸게 배웁니다. 우회 접속 방법도 있습니다. VPN을 쓰면 길이 열릴 때가 있지만 그만큼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낯선 골목길로 들어가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떠올리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가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까지 예정이라 선물 기준으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만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능의 폭이 좁으면 전략도 좁아집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이동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흐름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옮기는 거래소 5곳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수수료와 편의성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초보자 입장에선 버튼 하나, 문장 하나가 생명이라서 이런 기본 조건이 중요합니다. 낯선 화면에서 헤매지 않게 해줍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곳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출발선이면 혜택 있는 쪽이 발이 빨라집니다. 다섯 거래소의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옮길 길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래를 배우는 게 순서입니다.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동할 거래소를 고를 때는 조건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원화 입금이 되고, 한글이 되고, 수수료가 과하지 않으면 초보가 버텨낼 확률이 올라갑니다. 기능은 나중에 익혀도 됩니다. 자산을 옮기는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한 줄입니다. 내 자산을 내가 통제 가능한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은 그 통제권이 가장 값비싼 보험입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아주 쉽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감으로만 하지 않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엇나가면 같은 방향을 봐도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몇 분 차이가 하루 차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방향만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타이밍과 속도를 같이 보는 기술입니다. 빠르게 잡고 빠르게 정리하는 감각이 붙으면 시장이 무섭기보다 재밌어집니다. 기준이 생기기 전까진 흔들리기 쉽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부터 개념을 잡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매수 쪽에 서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올라타는 선택이고 시장이 위로 달릴 때 힘을 받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구조라서 내려갈수록 수익이 붙는 방향입니다. 상승장만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시야가 확 열립니다. 롱과 숏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시장의 방향을 따라 타는 두 개의 보드입니다. 위로 달리면 롱이 편하고 아래로 미끄러지면 숏이 편합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아니라 차트의 방향입니다. 그럼 언제 롱이 유리하냐면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오는 흐름이면 시장이 위를 향해 숨을 쉬는 겁니다. 이동평균선도 힌트가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보통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상승 쪽 힘이 커졌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심장박동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상승에 힘이 실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뛰어들고 있다는 흔적이라서 롱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확인도 빼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롱이 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차트가 한 방향으로 손짓합니다. 그때는 괜히 숏을 고집하기보다 흐름에 몸을 실어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숏이 유리한 장면도 분명합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시장은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억지로 버티기보다 방향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꺾이는 장면도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숏 쪽이 힘을 얻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단서입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관객이 빠지는 공연처럼 힘이 꺼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공포가 퍼집니다. 그때는 숏 포지션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반짝 오르는데 거래량이 말라가고 데드크로스 분위기까지 보이면 반등이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무작정 롱으로 버티는 습관이 계좌를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쓰면 판단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차트만 봤을 때 놓치던 온도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지표입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며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며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열이 너무 오르면 식히고
너무 내려가면 되돌림을 기대합니다. RSI는 단독으로 쓰기보다 추세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30 근처는 되돌림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락 추세에서 70 근처는 반등 끝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숫자도 위치에 따라 표정이 다릅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이 겹치고 벌어지는 순간을 보면 힘이 붙는지 빠지는지 감이 옵니다. 방향을 정할 때 타이밍 체크로 자주 씁니다. MACD가 힘을 모으는 구간에서는 추세가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힘이 빠지는 신호가 반복되면 포지션을 가볍게 하거나 진입을 늦추는 선택이 편합니다. 서두를수록 실수도 빨라집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울타리입니다. 밴드가 벌어지면 파동이 커지고 좁아지면 조용해집니다. 가격이 상단이나 하단을 건드리는 위치를 보면 과열인지 침체인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밴드가 갑자기 좁아졌다가 벌어질 때는 시장이 큰 움직임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방향을 맞추려 하기보다 트렌드가 잡히는 쪽을 기다리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잠잠할수록 다음 파도가 큽니다. 결국 핵심은 한 가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러 조명이 같은 곳을 비추면 그림자가 줄어듭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한 뒤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면 됩니다. 감정으로 누르면 흔들리지만 근거로 누르면 덜 흔들립니다. 단타는 길게 고민할수록 오히려 늦습니다. 미리 기준을 정해두고 조건이 맞을 때만 눌러야 손이 덜 떨립니다. 기준 없이 들어가면 나올 기준도 없어서 끝이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고정 댓글에는 지금 이동하는 5거래소 비교와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정보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한 분은 오늘 안에 옮길 길부터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실제로 자주 쓰는 꿀팁도 같이 넣어뒀습니다. 처음 선물 화면을 켰을 때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덜 헤매는지도 담았습니다. 지금처럼 환경이 흔들릴 때는 정보가 돈이고 속도가 보호막입니다. 옮길 곳을 정리해두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차트 공부가 훨씬 잘 들어옵니다. 순서를 바꾸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뉴스는 한 번 보고 끝내면 아쉽습니다. 규제 완화나 기관 진입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롱 쪽이 편해지고 해킹이나 규제 강화 같은 재료가 나오면 숏 쪽이 빨라집니다. 차트와 뉴스가 같은 방향이면 힘이 실립니다. 차트를 볼 때도 큰 흐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짧은 흐름을 보면 덜 헷갈립니다. 큰 추세가 상승이면 롱이 편하고 큰 추세가 하락이면 숏이 편합니다. 작은 파도는 큰 파도 위에서만 의미가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차단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길 길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는 롱과 숏을 추세, 거래량, 뉴스, 지표로 근거 있게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따라오기 쉬운 영상으로 차근차근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